일본어는 필요 없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아시아 언어 1순위였던 일본어가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을 밀어낸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580년 전 만들어진 한글 24개 글자였습니다. 14개 언어를 2.8초 만에 처리한 한국 AI 시스템에 일본 외무성 30명 관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조차 한국 시스템이 더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타케시.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문화외교를 담당해 온 심의관입니다. 국제 행사에서 일본어의 위상을 지키는 것, 올림픽. 경기장 안내판에서 일본어가 아시아 언어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핵심 임무였습니다. 올림픽 3번, 엑스포 2번, 월드컵 1번. 제가 거쳐온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 언어의 서열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일본어, 두 번째는 중국어, 그 아래로 필요에 따라 아랍어가 추가되는 정도. 한국어가 이 순서에 끼어든 적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언어 안내 체계, 협의차 이탈리아에 파견된 저는 이 회의가 1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확정하고 추가 언어 한두 개를 논의하면 끝. 한국어는 안 꺼내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젊은 분석관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기준, 한국 여권은 188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세계 2위입니다. 스크린이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들. 지구 표면의 거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 아메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초록색이 아닌 곳을 세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은 60%입니다. 유효 여권 소지자가 3,200만 명. 인구 5천만 명 중 성인 대부분이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앞에 놓인 자료를 다시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수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본의 수치를 보겠습니다. 저는 등이 곧게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어깨 근육이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17%입니다. 인구 1억 2천만의 17%. 유효 여권 보유자는 약 2,100만 명. 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2.4배이지만 실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국이 일본을 1,100만 명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3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우문거림만 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관광부 차관보 루카 모레티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긴 루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수치가 맞느냐고.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일절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지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지. 여권 보유율이 높다는 건 잠재적 여행자가 많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로 밀라노행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예약하고 경기장에서 돈을 쓰겠다는 확정 수요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흥미로운 수치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18명 전원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복 윗단추를 한번 잠그고 시선을 테이블 전체에 고르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잠재 여행자가 아니라 확정 수요에 기반해야 합니다. 아시아 언어의 우선순위는 지난 30년간 모든 올림픽에서 동일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이 두 언어가 아시아 관광시장의 80% 이상을 커버합니다. G7 유일 아시아 국가이자 올림픽을 3차례 개최한 일본, 인구 14억의 중국. 이 두 나라의 언어적 위상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시선을 분석관에게 돌렸습니다. 한국어를 추가하는 것은 예산 효율 측면에서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구 5천만의 시장의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루카가 바로 뒤를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루카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자료의 한국 항목 위에서 가볍게 2번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관광부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중국 관광객 14억 시장, 일본 관광객도 1억이 넘는 시장, 중동 부호들의 럭셔리 소비까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은 인구도 적고 동계 스포츠에서의 존재감도 쇼트트랙 정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관광청 대표가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라고 한마디 거들었고, 독일 대표도 메모를 적으며 동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는 펜을 돌리며 이미 관심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석관은 뭔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슬라이드가 남아 있었지만 회의실의 흐름은 이미 결정 나 있었습니다. 18명 중 15명 이상이 저와 루카의 편이었습니다. 회의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아 언어 안내 체계의 공식 포함 대상은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이 3개로 확정. 한국어는 회의록에 추가 검토 필요라는 4글자와 함께 묻혔습니다. 업계에서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시아 언어의 질서. 일본어가 첫 번째, 중국어가 2번째. 이 순서는 밀라노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석 달 뒤에 얼마나 비참하게 부서지게 될지를. 회의가 끝난 날 저녁, 밀라노 두오모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저는 가방 속에 넣어온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갈색으로 발행 가죽 수첩. 외무성에 갓 입성했을 때부터 들고 다닌 것입니다. 모서리는 닳아서 천이 보이고 중간중간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손에 쥘 때마다 28살의 기억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만년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올림픽 파견 메모. 그해 저는 28이었습니다. 외무성에 입성한 지 2년차. 국제문화교류과에 배치된 막내 사무관.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날이었습니다. 나리타에서 김포까지 비행시간은 겨우 2시간 반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읽어온 외무성 브리핑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한강의 기적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중요한 도약점.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느낀 첫인상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작다. 김포공항은 작았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복도가 좁았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2개뿐이었습니다. 나리타의 넓은 터미널에 익숙한 제 눈에 그 작음은 곧 국력의 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28배 저에게는 공항의 규모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바닥의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입국 심사대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나리타의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과 비교하면 이곳은 한 세대 전의 공항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천장에 매달린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가 가장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일본어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로 적힌 입국심사, 안내 문구가 마치 이 공항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제가 읽을 수 없는 문자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모양의 글자. 그게 한글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인식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글은 제 인식의 바깥에 있는 문자였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부드러운 곡선에 익숙한 제 눈에 한글의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내판에서 한글은 자국 공항인데도 가장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보다 아래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었죠. 28배 제 눈에 그건 자연스러운 서열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서 올림픽 관계자 전용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중인 고층 건물들의 철근이 햇빛에 반짝이고 도로 곳곳에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시 특유의 분주함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이 도시의 젊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 28배 제가 서울에서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반면 그 해의 도쿄는 이미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신칸센이 시속 270km로 달리고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도요타와 혼다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의 2위, 아시아의 압도적 1위. 국제사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이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언어도 당연히 일본어였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한 뒤 저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10만석의 거대한 경기장이 서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의 안내 시스템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가 아시아 언어 중 유일하게 공식 안내 언어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자국 올림픽인데도 아시아 언어 순서에서 일본어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이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언어적 위상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일본어의 아시아 대표성은 향후 수십 년간 유지될 전망. 그 메모를 적은 뒤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위협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고, 한류라는 이름의 문화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2천만 명을 넘었고,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90개국 270개소에 퍼져 수강생 25만 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서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김포공항 안내판에서 본 그 순서. 영어, 일본어, 그 아래 어딘가에 작게 붙어있던 한글.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현실이 아무리 변해도 제 무의식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밀라노 호텔 방 창밖으로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에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갈레리아 아케이드의 유리 지붕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열릴 올림픽의 언어 체계는 내가 설계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아시아의 언어 질서는 지금까지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탈락이 확정된 다음 주, 저는 이탈리아 관광부 차관보 루카 모레티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밀라노 브레라 지구의 오래된 리스토랑테였습니다. 루카가 단골이라는 이 식당은 천장에 말린 프로슈토가 매달려 있고 벽에는 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올라오는 증기 냄새와 갓 구운 포카치아의 따뜻한 향이 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프라이팬 소리, 벽 속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칸초네. 이탈리아의 정오가 가진 모든 소리와 냄새가 이 작은 식당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루카와 저는 이 올림픽을 통해 처음 만났지만 금세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도 관광 행정 분야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아시아 관광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작은 시장, 제한된 영향력, 투자 대비 효과 미미. 야마모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가 이상하긴 했어. 루카가 리조또를 포크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버섯 리조또의 트러플 향이 테이블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하다니? 여권 보유율 60%라는 수치 말이야. 인구 5천만에서 3,200만 명이 유효 여권을 들고 있다는 건 성인 인구의 거의 전부가 해외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참고로 이탈리아 여권 보유율은 36%야.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게 좀 의외이긴 했어. 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행 의지의 지표일 뿐이야.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롤로의 깊은 붉은 빛이 유리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실제로 밀라노까지 와서 호텔비, 식비, 쇼핑에 돈을 쓰겠다는 건 별개의 문제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 그룹이 버스에서 내려서 명품 매장에 쓰는 금액이 한국인 개별 여행자 10명분일 수도 있어.
루카가 포크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래. 하지만 최근 중국 관광객 패턴이 좀 변하고 있거든. 단체 관광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행이 줄고 있어. 우리 관광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도 14억이야. 루카, 규제가 강화되어도 절대 수치가 다르잖아. 루카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총 소비액이니까. 중국 14억, 일본 1억 2천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정답이야.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맑은 유리 소리가 식당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밀라노의 가을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와인을 루비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며 루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올림픽 기간에 아버지를 좀 모시려고 해. 아버지가 80년대에 관광부에서 일본 관광객 유치 전담반을 이끌었거든. 일본 관광객을 이탈리아로 끌어들인 1세대 관광 행정가야. 그래? 그때 일본 관광객이 이탈리아에 많이 왔나? 많이 왔다 정도가 아니야. 아버지 세대가 일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서 밀라노 명품 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 일본인들이 구찌, 프라다, 아르마니를 쓸어 담던 시절. 아버지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셔. 그러면 루카, 당신의 아시아 관광 전문성도 아버지에게서 온 거네. 그렇지.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아시아 관광 시장은 일본이 핵심이다. 일본인의 취향을 맞추면 아시아 전체가 따라온다. 나도 그 가르침대로 25년을 일해왔어.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의 아버지와 제가 같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인식, 그것은 한 세대 전체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브레라의 자갈길 위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골목 끝에 화랑에서 작가가 캔버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오후의 기억이, 루카와의 동맹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조직위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위 기술위원회 소속 데이터 분석팀이 내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저에게는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아시아 관광객 예측 모델 한국 변수 재평가.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의 접속 트래픽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 IP 기반 접속량이 1위,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14억 중국과 1억 2천만 일본을 접속량으로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접속량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 티켓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여행 의지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는 점을 30년 경력에 저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더 신경 쓰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AI 언어기술 기업이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에 한국어 포함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글 기반 AI 다국어 음성 합성 시스템의 성능을 실전 시연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시연을 하겠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간 일본이 수천억 엔을 투자해서 쌓아올린 다국어 음성 합성 엔진의 완성도를 한국의 신생 기업이 시연 한 번으로 뒤집겠다. 마치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타석에 서겠다고 자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웃음을 거두기도 전에 조직위 기술위원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 한국 측의 기술 시연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일본 측 시스템과의 비교 시연을 진행합니다. 양팀은 3주 내에 실전 시연을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밀라노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40년 전 김포공항에서 확립된 제 세계관의 첫 번째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제 팀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NTT 출신 음성합성 전문가가 내부 메모를 올렸습니다.
메모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의 AI 음성 합성 적용 가능성 예비 기술 분석. 메모의 대부분은 기술적 용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 단락에 제 눈을 붙잡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자모는 인간 발음 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AI 음성 합성의 발음, 매핑 체계에 이론적 우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한글은 580년 전 창제되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설계, 철학이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 체계다. 580년 전. 그 숫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58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AI 음성 합성에 이론적 우위가 있다고? 우리 코토다마는 최첨단 딥러닝 아키텍처의 30년간의 의문 데이터를 학습시킨 시스템인데 580년 전 설계된 문자 체계가 그것보다 낫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닫아버렸습니다. 읽음 처리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 가능성과 실전 성능은 다릅니다. 스문에게 자모가 아무리 체계적이어도 30년간 축적된 일본어 기반 음성합성 엔진의 완성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기술적 근거가 아니라 40년 된 자존심에 기반한 판단을 내린 것.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가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편견을 꺾지 못한 것.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3주 뒤 밀라노 조직이 기술동에서 벌어질 시연이 제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연장에서 울려 퍼진 2.8초라는 숫자가 40년간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던 아시아 언어의 서열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밀라노의 가을 속에서 30년의 자신감과 40년의 편견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기술 시연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동안 저는 도쿄에서 급파된 엔티티 기술팀과 함께 밀라노 조직이 내부의 시연 준비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준비실은 조직이 본부 지하 2층에 있었는데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에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채웠고 커피 자판기에 묽은 아메리카노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본 측 시스템의 최종 점검, 8개 언어 동시 처리 엔진의 응답 속도 튜닝, 30년간 쌓아온 기술의 집대성을 밀라노에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 3주의 전부였습니다. 엔티티 수석 엔지니어 사토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시연이 다가올수록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코토다마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연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조직이 건물 곳곳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야마모토 심의관, 일본어 시스템 잘 부탁합니다라고 밝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기술위원 한 명은 제가 타자 갑자기 전화를 거는 척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바뀐 무언가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시연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조직위 기술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본부 5층 소회의실. 좁은 방에 기술위원 5명과 저, 그리고 루카가 불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누군가 마시다 남긴 에스프레소 잔이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술위원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공유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웅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에 빛이 퍼졌습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관리 당국에서 올림픽 기간 아시아 입국자 예측 모델을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상당히 다릅니다. 스크린에 뜬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이 살짝 앞으로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별 예상 입국자 비율. 가장 높은 막대가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한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올림픽 기간 밀라노 공항 아시아 입국자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술위원장이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24%, 중국 22%.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제치고 1위입니다. 제 옆에 앉은 루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파란색 막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 중국과 1억 2천만 일본을 실제 입국자 수로 앞지른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권 보유율과 1인당 해외여행 빈도의 조합입니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 60%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유효 여권 소지자 3,200만 명 중 상당수가 연간 2회 이상 해외여행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유럽 여행 선호도가 최근 5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권 보유율이 17%에 불과하고 중국은 단체 관광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행 관광객이 감소 추세입니다. 루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입국자 숫자는 알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총 소비액이 더 클 수 있잖아. 기술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부분도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기간 예상 1인당 1일 소비액. 한국 관광객 35만 원. 일본 관광객 28만 원. 중국 관광객 22만 원. 한국이 1인당 소비에서도 1위입니다. 제 옆에서 루카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하고 울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단체가 아닌 개별 여행 비중이 87%로 매우 높습니다. 개별 여행자는 럭셔리 브랜드 매장, 미슐랭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에서 직접 소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밀라노,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의 럭셀리 브랜드 사전 예약 데이터를 보면 아시아 고객 중 한국인 비중이 이미 1위입니다. 소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국제행사 관광시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앞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30년간 제가 참여한 모든 국제행사에서 아시아 관광시장의 왕은 언제나 일본 아니면 중국이었습니다. 루카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3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레라의 리스토란테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국은 작은 시장이라고 웃던 그 자신감이 사라지고 대신 계산기를 돌리는 행정가의 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5만 원이면 유로로 하루에 약 240유로. 올림픽 기간 평균 체류일이 6일이면 1인당 약 1,400유로. 예상 입국자 수를 곱하면 루카의 중얼거림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계산을 끝낸 사람 특유의 냉정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관광 행정가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다듬어진 그 본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놓치면 안 돼. 루카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데이터, 입국자 수, 소비액. 모든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언어 안내 시스템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관광 소비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 위상, 역사적 맥락, 국제사회에서의 언어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일본어는 여전히 한국어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등 뒤로 루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광부 본부에 연결해줘. 한국 관광객 관련 긴급 보고를 올려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등골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루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탈리아가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주 전의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루카의 변화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은 지 이틀 만에 루카는 밀라노 말펜사 공항의 아시아 노선 담당 관제관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게 전화로 알려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 공항에서 직접 확인하고 왔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 심각하다니? 올림픽 공식 티켓 사이트 아시아 접속량 1위가 한국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루카의 숨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가 걸으면서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밀라노 거리의 소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사전 예약 단계의 럭셔리 브랜드 매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시아 고객 중 한국인 사전 예약이 단독 1위야. 호텔도, 레스토랑도, 브랜드 매장도.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의 구찌,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전부 한국인 예약이 일본과 중국을 앞서고 있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트램이 오렌지색 불빛을 달고 비아 만초니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램 안의 승객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밀라노의 저녁.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루카, 사전 예약은 아직 확정 매출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사전 예약 단계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건 실제 올림픽 기간에 한국인 관광객이 밀라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강력한 신호야. 야마모토, 나는 25년간 관광 행정을 해왔어. 사전 예약 데이터가 실제 소비 패턴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올림픽을 치르면 이탈리아 관광부가 역사적 실책을 저지르는 거야. 루카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주 전, 한국은 쇼트트랙 정도에 한정된 나라라고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관광 행정가 25년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르침, 돈의 방향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도 바뀐다. 루카는 그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언어의 서열, 일본어의 위상, 40년간 지켜온 질서. 그것은 예산 편성표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카, 관광 소비 데이터와 언어 안내 시스템은 별개의 문제야. 한국인 관광객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어를 올림픽 공식 안내 언어에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야. 전화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라노 거리의 배경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루카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나는 외교관이 아니라 관광행정가야. 내가 보는 건 숫자이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내 일이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 말이 저를 찌르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아니 40년 된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 생각을 머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루카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조직이 내부 게시판에 이탈리아 관광부 명의의 공식 검토 요청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올림픽 기간 한국어 안내 인프라 확대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루카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예상 소비 규모가 올림픽 기간 아시아 관광 수입의 최대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감안할 때 밀라노, 공항 및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안내판 설치를 긴급 검토해야 한다. 예산은 관광부 추경에서 편성 가능하다. 한국어 안내판 긴급 설치. 3주 전에 한국은 작은 시장이라고 단언했던 사람이 이제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한국어 안내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호텔 방 책상에서 읽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루카가 돌아섰습니다. 제가 유일한 동맹이라고 믿었던 이탈리아 관광부가 한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레라의 리스토란테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던 그 따뜻한 오후가 마치 다른 세계의 기억처럼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내일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기술 시연일이었습니다. 일본 팀 대 한국 팀. 30년의 축적 대한글 스문에게 자모의 도전. 저는 기술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관광 데이터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기술에서만큼은 일본이 진다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내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 조직이 기술동 지하 1층,
시연장으로 지정된 넓은 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장이 높은 콘크리트 공간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고 정면에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일본 측, 오른쪽에는 한국 측. 각 팀의 시스템이 연결될 자리였습니다. 벽면을 따라 흡음재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서버 냉각 시스템의 저음이 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일본 팀은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NTT 출신 수석 엔지니어 사토를 필두로 기술진 6명, 서버 2대, 모니터 4개, 30년간 개발해 온 다국어 음성합성 엔진 코토다마의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코토다마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말해 깃든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어의 정수를 AI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고 저는 그 이름에 걸맞은 성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서버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도 정상, GPU 병렬 처리 대기 상태, 음운 데이터베이스 로드 완료. 8개 언어 전부 레디입니다. 수고했어, 사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토의 어깨가 단단했습니다. 3주간의 긴장과 각오가 근육에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국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보는 순간 약간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여성이 30 중반 정도, 단정한 쇼컷의 검은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었고 연한 회색 재킷 위에 올림픽 조직이 방문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의 기술진도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서버는 단 한 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장비, 모니터도 2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저쪽 장비를 보셨습니까? 서버 한 대로 다국어 시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코토다마는 서버 2대에 GPU 병렬 처리를 해야 8개 언어를 동시에 돌리는데 장비가 적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효율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거나 후자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30년간 축적된 일본어, 음운 데이터베이스와 발음 매핑 체계를 서버 한 대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가시가 찌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주 전 NTT 기술 자문이 올린 그 메모. 한글의 스문에게 자문은 인간 발음, 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AI 음성합성의 발음 매핑 체계에 이론적 우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시했던 그 메모가 이 순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연 시작 30분 전, 참관인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위원 5명, 각 언어 원어민 평가관 8명, 조직위 고위 관계자 2명, 루카도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 짧은 눈 마주침에서 저는 루카가 이미 결심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숫자를 따라갈 것이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국이라면 한국 편에 설 것입니다. 기술위원장이 양팀의 시연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동일한 테스트 문장 세트를 양팀의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각 시스템이 주어진 언어들로 동시에 음성을 합성합니다. 평가 기준은 3가지. 처리 속도, 발음 정확도, 자연스러움. 양팀 준비되셨습니까? 기술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어 준비 완료를 알렸습니다. 한국팀 리더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팀 리더의 뒤쪽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A3 크기의 하얀 종이에 한글 자모 20개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디무바샤 응치 추크티 팜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자음 14개 모음 10개. 저는 그 20개의 글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것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여기에 상용 한자 2136자를 더하면 약 2200자의 문자 체계입니다. 그 방대한 체계 위에 30년간 축적된 음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20개 글자로 2200자 체계를 이긴다. 양으로도 깊이로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팀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연 전 간단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연에 앞서 저희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포스터 옆에 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진 사람의 어조. 이 20개의 자모가 저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한글은 58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 글자가 인간 발음, 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반영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자음 기역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역이라는 자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술의 모양, 샤은 이빨의 모양. 글자 자체가 발음의 물리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출신 기술위원 몇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위원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AI 음성 합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글 20개 자모를 기본 매핑 유닛으로 사용하면 모든 언어의 발음을 최소 단위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개의 레고 블록으로 어떤 언어의 발음이든 조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0개 자모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한글 음절의 수는 11,172개. 이론상 지구상 모든 언어의 발음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수입니다. 11,172개.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0개의 기본 블록으로 11,172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효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자라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사토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토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30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코토다마와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신생 시스템. 승부는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팀 리더의 마지막 말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한글 20개 자모 기반으로 14개 언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일본어를 포함해서 14개 언어? 우리 코토다마가 8개인데 14개. 그것도 일본어를 포함해서 서버 한 대로 14개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가능하다면 기술위원장이 양 팀의 준비 상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럼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시연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의식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30년이다. 30년의 축적을 20개 글자가 이길 수는 없다. 그 확신이 정확히 2.8초 만에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테스트 문장 세트의 실행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같은 문장이 양 팀의 시스템에 동시에 입력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장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각 시스템이 담당하는 모든 언어로 동시에 음성 합성하는 것이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코토다마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왼쪽 모니터에 처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어 처리 중, 영어 처리 중, 중국어 처리 중,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8개 언어가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각 언어의 음성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하나씩 차오를 때마다 사토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안정적인 처리, 예상 범위 안의 성능, 처리 완료, 8개 언어, 소요 시간 8.4초, 8.4초,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첫 세대 코토다마가 단일 언어 처리에 40초 넘게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8개 언어, 동시 처리 8.4초는 30년 진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토가 제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른쪽 모니터에 처리 상황이 떠올랐는데 그 순간 제 눈이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언어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힌디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14개 언어가 화면에 동시에 뜨면서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8개도 아니고 14개. 그것도 순차 처리가 아니라 완전 병렬 처리.
14개 언어의 프로그레스 바가 동시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14개의 기차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들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처리 완료. 14개 언어. 소요 시간 2.8초. 시연장이 정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의 우웅거림만 천장에서 내려오고 15명의 참관인이 2개의 스크린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스크린 일본 코토다마. 8개 언어. 8.4초. 오른쪽 스크린 한국 시스템. 14개 언어. 2.8초. 언어 수는 1.75배. 속도는 3배.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의 입이 반쯤 열려 있었고 눈이 스크린의 숫자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개발해온 엔지니어의 손이.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제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다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발음 정확도 평가. 15명의 참관인 중 각 언어의 원어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양 시스템의 음성 출력을 듣고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먼저 코토다마의 일본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 30년간 다듬어진 안정감.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살짝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속도에서는 졌지만 발음 품질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설 것이라고. 그 다음 한국 시스템의 일본어 음성이 나왔습니다. 첫 음절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코토다마의 일본어가 교과서라면 이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음의 미세한 느림, 초금의 자연스러운 끊어짐, 문장 끝의 억양 변화. 기계가 만든 소리가 아니라 도쿄 거리에서 실제로 대화하는 일본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일본어 발음 정확도 점수. 코토다마 8.3점. 한국 시스템 9.6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어 발음에서 한국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어를 30년간 분석하고 수천 시간의 원어민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킨 코토다마보다 한글 20개 자모를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이 일본어를 더 자연스럽게 발음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합니까? 사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 아래로 목의 근육이 긴장한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일본어 음성 합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자 발음의 다이성 처리입니다.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기존 시스템은 이것을 방대한 예외 규칙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합니다. 규칙 위에 규칙을 쌓고 예외 위에 예외를 쌓는 방식이죠. 하지만 저희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글 자모는 발음의 물리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의 모든 발음을 20개 자모의 조합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한자. 수천 자의 발음을 일일이 매핑하는 대신 20개 음소 단위로 분해해서 재조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복잡성을 줄인 게 아니라 복잡성을 해체한 겁니다. 시연장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술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출신 위원이 메모를 빠르게 적고 있었고 독일 위원은 노트북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즉흥 테스트를 선언했습니다. 참관인이 현장에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진짜 실력 테스트. 이탈리아 기술위원이 문장을 냈습니다. 밀라노 중앙역에서 코르티나 다음 페초까지 가는 셔틀버스는 매일 오전 6시에 출발하며 도착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계자는 전용 레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고유 명사, 구체적 시간 정보, 다층적 문장 구조. 완벽한 테스트 문장이었습니다. 코토다마 8개 언어 처리 완료. 9.1초. 한국 시스템 14개 언어 처리 완료. 3.2초. 즉흥 테스트에서도 격차는 동일했습니다. 아니,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어 원어민 참관인으로 참석한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백발 교수.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어 발음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코토다마의 일본어는 정확합니다. 30년간의 축적이 느껴지는 안정적인 발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그의 백발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일본어는 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한 것과 자연스러운 것은 다릅니다. 코토다마는 교과서를 읽는 느낌이라면 한국 시스템은 일본인이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장음과 초금의 미세한 길이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발음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어의 미세한 발음 차이를 일본인 언어학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일본어를 우리보다 더 잘 처리하는 시스템. 580년 전 만들어진 20개 글자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사토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엔지니어의 어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토가 느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패배. 하지만 단순한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30년간 믿어온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종류의 패배. 시연이 끝난 뒤 저는 조직이 건물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밀라노의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행인들의 웃음소리, 트램의 경적, 비둘기의 날갯짓. 모든 것이 먼 세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두오모 광장을 지나고 비아 토리노를 건너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10월의 밀라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차가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나빌리오 운하 옆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에스프레소 잔이 들려 있었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나빌리오 운하의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반사되어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고 운하 양쪽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운하 위의 돌다리를 연인이 팔짱을 끼고 건너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에게 그 아름다움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 40년 전 김포공항에서 적었던 메모가 있는 바로 그 수첩.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언어적 위상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일본어의 아시아 대표성은 향후 수십 년간 유지될 전망. 40년 전에 제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만년필로 반듯하게 적은 28살 외교관 지망생의 확신에 찬 글씨. 그때의 저는 너무 젊었고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안내판이 떠올랐습니다. 영어가 가장 크고 일본어가 그 아래에, 한글은 구석에 작게. 40년 전에 그 서열이 너무 강렬해서 현실이 아무리 변해도 제 머릿속은 그 공항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언어에서 졌습니다.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58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라는 문자의 구조적 우수성에 진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인간 발음, 기관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그 설계 원리. 580년 전에 그런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경이로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종류의 문자를 섞어 쓰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그 복잡성이 일본 문화의 깊이와 정교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그 복잡성은 깊이가 아니라 비효율이었습니다. 2200자의 문자 체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연산량과 24자의 자모를 조합하는데 필요한 연산량. 그 차이가 8.4초와 2.8초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식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카페 안에서 오래된 이탈리아 가요가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새 손님의 카푸치노를 만들며 스팀 밀크를 데우는 소리가 씩씩 들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루카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밖에 찬바람이 잠깐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며 다시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는지. 루카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카푸치노를 주문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하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물 위에 금빛 반사가 조금씩 오렌지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연 결과 봤어. 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봤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 대신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잔바닥에 남은 커피 찌꺼기가 둥글게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루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3주 전에 당신과 같은 편이었어. 한국은 작은 시장이고 아시아 언어는 일본어와 중국어면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아시아 관광시장은 일본이 핵심이라고. 그런데 숫자가 날 바꿨어. 루카가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유 거품이 그의 위십술에 살짝 묻었다가 그가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여권 데이터, 공항 입국 예측, 소비 패턴, 사전 예약, 그리고 오늘 기술 시연.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방향. 나는 그 숫자를 따랐고, 그래서 관광부에 한국어 안내판 긴급 설치를 건의한 거야. 루카, 그건 관광행정의 판단이지. 언어 정책의 판단이 아니야. 맞아. 나는 관광행정가니까. 루카가 잠깐 멈추었다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당신은 뭐야?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외교관이잖아. 외교관은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 아니면 40년 전의 기억을 지키고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확히 제가 피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할게. 루카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연이 끝난 후 기술위원회 비공식 의견을 들었어. 한국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어.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한국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야. 일본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를 모두 처리해. 당신이 30년간 지켜온 일본어의 올림픽 안내 시스템이 한글 기반 엔진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일본어의 올림픽 안내를 한글 기반 엔진이 처리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언어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일본어가 지켜온 자리를 한글이 가져가는 것. 야마모토, 솔직히 물을게. 루카가 카푸치노 잔을 내려놓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직접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건 기술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카페 안에 이탈리아 가요가 멈추고 다음 곡이 시작되기 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빌리오 운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카페 문틈으로 스며들어왔고 테이블 위에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카푸치노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다가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에 혼자 남은 저는 40년 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포공항 메모 옆에 빈 여백에 처음으로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580년 전의 스문에게 글자가 30년의 기술을 이겼다.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승리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둔 채로 나빌리오 운하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조직이 최종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데이터가, 모든 기술적 근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직 제 안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40년의 자존심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서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빌리오 운하의 물이 어둠 속에서도 천천히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직이 본부 7층 대회의실, 석 달 전 한국어를 탈락시켰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타원형 테이블, 같은 형광등, 같은 에어컨 소리. 하지만 회의실에 앉아있는 저는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다국어 안내 시스템 최종 선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기술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어제의 시연 결과가 요약되어 떠올랐습니다. 처리 속도 한국 시스템 2.8초 대 일본 코토다마 8.4초. 지원 언어 한국 시스템 14개 대 일본 코토다마 8개. 일본어 발음 정확도 한국 시스템 9.6점 대 일본 코토다마 8.3점. 즉흥 테스트 한국 시스템 3.2초 대 일본 코토다마 9.1초. 숫자가 스크린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숫자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숫자들. 기술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술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 다국어 안내 시스템으로 한국 측 한글 기반 AI, 다국어 음성 합성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상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어제 루카가 미리 알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울리는 동안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소리가 아니라 제 안에서 나는 소리, 붕괴의 소리.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14개 언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본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없이 한국 시스템이 일본어 안내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일본어 안내를 한국 시스템이 담당한다. 올림픽에서 일본어가 울려 퍼질 때 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글 기반 엔진이라는 뜻. 일본어의 올림픽 안내를 일본이 아닌 한국의 기술이 책임진다는 뜻. 30년간 국제행사에서 일본어 시스템을 구축해온 제 역할이 이 한마디로 소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시간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전체 경기장과 공항, 교통 인프라에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존 일본 시스템은 이미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정. 그것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기술위원장이 한국팀 리더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체 시스템 현장 설치에 5일이면 충분합니다. 5일?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간 걸 저도 느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이라 현장에 대형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경기장과 시설에 소형 단말기만 배치하면 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다음 페초, 보르미오, 안테르셀바. 올림픽 4개 권역 전체에 5일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일. 기존 시스템은 설치에만 3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5일. 제 마지막 카드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위원장이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스템 채택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추가로 이탈리아 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밀라노 말펜사, 공항 및 밀라노 중앙역에 한국어 안내판을 긴급 설치하는 건도 함께 승인합니다. 한국어 안내판 긴급 설치. 루카의 건의가 공식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 전 이 회의실에서 추가 검토. 필요라는 4글자로 묻혔던 한국어가 이제 긴급 설치라는 2글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 자료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뜨거웠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 한국팀 리더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려는 건가? 아니면 패자에게 동정을 건네려는 건가?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일본어 음성 모듈을 개발할 때 코토다마의 30년 연구 성과를 참고했습니다. 코토다마가 축적한 일본어 음운 데이터 분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 분석을 기초로 한글 자모 매핑 방식을 적용한 거에 불과합니다.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580년 전 한글이 있었기에 저희 시스템이 가능했고
30년간 코토다마가 있었기에 저희의 일본어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수치도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인정. 아, 이것이 인정이라는 감정이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올림픽 개막일. 산시로 스타디움의 개회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저는 관중석 최상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만 5천석의 경기장이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든 관중들, 환호하는 젊은이들, 손을 잡고 걸어오는 노부부. 올림픽이라는 축제의 공기가 밀라노의 겨울밤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화면이 전원되며 아시아 언어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아시아 언어의 첫 번째 자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일본어가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스크린에 한글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스피커에서 한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 한글 스문에게 자모가 조합되어 만들어낸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반영한 자연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7만 5천석의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본어 안내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본어. 장음과 초금의 미세한 변화까지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일본어. 한글 기반 엔진이 만들어낸 일본어가 7만 5천 명의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김포공항의 안내판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아래에 크게 적혀있던 일본어. 구석에 작게 붙어있던 한글. 40년이 지난 밀라노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뒤 저는 밀라노 시내의 코리아하우스를 찾았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하는 문화 홍보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입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한글 이름 쓰기였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외국인 방문객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간단한 체험이었는데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독일인, 브라질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한글로 변환되는 것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고 싶었습니다. 아니, 서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한국인 직원이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야마모토 타케시. 직원이 붓펜을 들어 한지 위에 적었습니다. 야마모토 타케시. 일본어 발음이 한글로 옮겨지는 과정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히라가나로 야마모토 타케시. 7글자인 제 이름이 한글로는 8글자. 하지만 각 글자가 제 이름의 발음을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야, 마, 모, 토. 은과 아가 만나 야가 되고 무과 아가 만나 마가 되는 것을. 스문에게 자모의 조합으로 일본어 이름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40년 전 김포공항 메모 옆에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면서 밀라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중앙역, 두오모 광장, 몬테나폴레온의 거리. 루카가 긴급 설치를 건의한 그 한국어 안내판들이 밀라노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젊은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사진을 찍고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고 그들의 손에 들린 짙은 남색 여권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188개국을 무비자로 여는 세계 2위의 여권. 3,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여권. 그 여권의 힘이 이 밀라노 거리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외무성 본성에 보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아시아 언어 안내 시스템 최종 결과 보고, 건의 사항 한국과의 언어 기술 협력 추진. 30년간 일본어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과 고집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외교관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58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인간 발음 기관의 물리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자입니다. 이 문자가 AI 시대의 다국어 처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너머로 첫 번째 빗줄기가 올라왔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새벽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김포공항에서 시작된 여정이 밀라노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고 협력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 580년 전에 스문에게 자모가 보여준 것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언어가 기술과 만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40년 전 김포공항 메모와 어제 카페에서 적은 메모 사이에 코리아하우스에서 받은 한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다케시. 한글로 적힌 제 이름. 스문에게의 자모가 만들어낸 글자들이 580년의 시간을 건너 제 이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밀라노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30년 관료가 밀라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AI 시대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